현재 그 코스피가 한 2,500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막연하게 뭐 감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은 채권시장입니다. 원래 거래 규모나 대금으로 판단할 때는 외환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외환 시장은 이종 통화들이 각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규모는 가장 크지만 거래 규모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진행돼서 가장 상단부에 있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FX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시장이 상품 시장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유나 농산물이라든가 또 구리 같은 상품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상품 시장이 세 번째로에 위치해 있고요. 네 번째는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파생 상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이 방향을 조금만 흔들어도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게 되죠. 네.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상품 시장, 선물 시장을 두루 이해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주시장의 바로미터로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0년 국채 수익률,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해당 국가의 표준이 되는 채권 상품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표준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표준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든가 대출을 받든가 금리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5%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타났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4.2%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락으로 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PCE, 고용 지표들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데이터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위로의 상단 부분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일정 부분 등락은 있겠지만 네. 지금의 가격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럼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시장은 변동성이 커져야 되겠죠. 그럼 방향성 위로 가야 되겠죠.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채권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서 주시장은 최소 네. 빠지지 않으면서 채권 시장보다 변동이 더 커야 되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을 판단해서 읽어내고 있죠. 그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금리를 인하에 대한 이제 상황들의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시장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할 때 인하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근까지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3번의 금리 인상과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아직 금리 인하 안 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인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는 2018년 19년도에 그 중국과의 대중무역 견제에 따른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금리가 동결됐을 때의 상황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데이터를 말씀드릴까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한두 달, 그러니까 0. 몇 %의 오차는 있습니다. 제 기억의 도서관에서 꺼내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미국이 과거에 그 2000년, 2002년, 2004년, 2004년 이럴 때 금리가 1.5% 수준이었거든요. 네. 경기가 막 좋아지면서 이때 금리를 연동해서 올렸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죠. 이때 1.5%에서 5.25까지 2006년 7년까지 해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동결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아마 15개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5개월 정도 동결을 했어요. 이때 주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40%가 올라갔습니다. 40%가. 네. 그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8년도 즈음에 한 9개월 정도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네. 이때도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40%가 올라갔습니다. 35% 40%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 주시장은 금리가 동결됐을 때 왜? 모든 금융시장의 기본은 안정됐을 때 긍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자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큰 돈들 있죠. 글로벌리 해서 아주 큰 돈들,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되는 돈들은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확인되어진 예측 가능한 시장에만 돈이 들어옵니다. 작은 돈들은 그때그때 변동성을 동반해서 매매를 하지만 큰 돈들은 시장이 안정돼 있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럴 때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동결 수준에서 당분간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판단해서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에 의해서 금리가 동결될 걸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죠. 12월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있지만 뭐 동결 분위기가 네. 굉장히 크고요. 내년 2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결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동결 수준에서의 지난 9월부터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때 시장은 오히려 더 좋다. 인하보다도.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데이터와 상황들 중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동결 상황이 좀 더 유지가 될 거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근거로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4년 상승과 10년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대세 상승이 세 번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장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이 부분의 되돌림과 같은 현상이 한 번은 충분하게 나타날 지점에서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이고요. 이건 좀 롱텀하게 보는 사이클에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뭐 몇 개월 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고 최소 1년, 2년 걸쳐서 나타난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1, 2년 사이에 시장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일부 침체됐다, 상승했다 이런 등락은 있겠지만 뭐 2,000포인트를 깨고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뭐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또는 뭐 이평선을 깨서 이런 매도 관점에서의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기만의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상승 N자형, 하락 패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아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0전 100승은 아니더라도 한 100전 한 70, 80승은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셔도.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N자형 패턴이 나타납니다. 네. N자형의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가가 또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구간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겠죠. 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나타나겠죠. 네. 이 재상승 과정 이후에 조정받을 때가 이제 N자형인데 조정받을 때 이 조정받는 저점이 앞에 지난 상승에서 고점을 깨지 않는 1원칙입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이걸 깨면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뭐 차트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종목들 쭉 서치하시면서 요 패턴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요 패턴이 깨졌는지를 기준을 잡으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지금 보면 이게 한 2020년 뭐 7월, 8월, 9월 요 시점일 겁니다. 앞에 고점을 돌파했죠.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서 쭉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매도 신호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도를 언제 하나요? 여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N자형에서 탄력이 약화되면서 이 고점을 하향화했죠. 여기서 매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추세 바뀔 때까지. 안 삽니다. 현금 가지고 쭉 갑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여기서 또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점 라인들 여기서 돌파했죠. 여기서 매수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이죠. 여기서 매도는 손절인 겁니다. 여기서 추세가 붕괴됐죠. 붕괴 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 매수의 시그널이 지금 나왔어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을 최근에 시장에 돌파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주식을 50% 수준으로 담아야 됩니다. 70% 담는 거는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략 2,58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70% 이상을 담아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그 100% 투자를 한다. 100% 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지금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주식 투자 비중은 50%입니다.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아마 여기서 나왔죠. 매도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그 부분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58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70% 또는 100%로 내 편입 비중에서의 풀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 얼마 가져가야 하냐고 딱 물어보시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의 주식 투자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6개 종목에서 1, 2번은 고정이고요. 3, 4, 5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서 5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5개 수출 품목인데 반도체는 자동차죠. 이게 이제 수출이 잘 돼야 네. 이제 주가 또 경제 상황 좋아지는데 앞으로 뭘 사야 되겠냐? 반도체 사라는 건 너무 식상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포트의 한 30%는 이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20, 30% 두 종목 정도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내수 관련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건데 네. 반도체라고 하면 딱 찍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을 그룹핑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반도체가 한 120개 되고요. 네. 종목수 거래소 코스닥 기준에서 그리고 전기전자는 한 110개 종목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120개 종목 되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와 전기전자 내에서 종목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최근까지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부장단 종목들은 다 시세를 줬죠. 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래 좋은데 내년도에 더 좋아하는데 숨고르기, 조정 어느 정도의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갈 때 조정의 저점에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기전자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전기전자, LG전자 얘기하죠. 오늘 LG전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소부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얘기해도. 네. 전기전자를 얘기해도 LG전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LG전자는 대표주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장이 따로 있어요. 이 지수회장일 때 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전자 하단부에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LG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PCB 업체들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덕산네오로스, OLED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경제적으로 내년도에 좋아지겠지만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이 경기가 좋아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겠죠. 소부장단에 있는 지금의 갓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됩니다. 전기전자단에서의 하단부에 있는 PCB나 중간 단위에 있는 옐로우 칩성 종목들을 사야 되죠. 네. 지금 이걸 사면 됩니다.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60개 정도가 상장이 되고 20, 30개가 퇴출이 되는데 걸러지죠. 계속 좋은 종목을 걸러지니까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자산군의 수익률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보니까 55% 장이 좋았을 때요. 55% 수익률이 났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바이온홀딩 전략이. 네. 근데 2천만 원 미만의 집단군의 이 변동성 매매를 했던 집단군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0%였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장이 좋았을 때입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바이온홀딩 전략이 맞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평소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등등등 대형주도 그거 언제 수익 나? 지겨워.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무겁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험 오래 있고 지점장 생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컨설팅도 하고 가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그들의 매매를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많이 관찰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요.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은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우량주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다 버셨고요. 그래요. 간혹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번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십니다. 전업으로. 그러면 살아남아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 하시면서 수익도 내겠다? 라고 했을 때 변동성 매매를 한다? 이건 단언하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네. 목숨 걸고 전업으로 하실 때는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네. 스캘핑하고 초단타 매매하고 그래서 잘하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른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세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는 변동성 매매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이거만큼은 절대로 수익 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앤홀드를 만약 우량주를 하려면 네.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홀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 저는 40%를 봅니다. 3개월에 40이요? 네.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주식을 사고 팔고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간은 여기서는 대략 1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잘라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한 30% 나죠. 네. 그리고 손실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손실이 좀 났겠죠. 이런 흐름에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에서의 목표 수익률은 30, 40% 봅니다. 롱텀하게 쭉 끌고 갈 때는 1년 이상 끌고 갈 때는 무조건 100% 이상 200%까지도 봅니다. 종목을 세팅해서. 계속 그 종목은 바이앤홀딩인데 무조건 사서 묻어놓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사고 팔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의 내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한 50%에 한해서는 주고받고 매매로 가져가면서 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기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기거든요. 네. 무겁다라고. 좋은 거 알아. 뭐 무거워.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2000년 초반에 삼성전기가 2만 원, 3만 원이었어요. 이 20만 원까지 갔는데 네. 계속 저점을 높여가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매출이 1조였는데 지금은 8, 9조 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고점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요 흐름이거든요. 요 푸앤푸시 고점과 저점을 잘 이용하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는 10배가 올랐는데 요 매매를 통해서 계속 그 운용을 하게 되면 뭐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네. 무겁다 좋은 회사인지 알지만 무겁다 아니라니까요. 3, 40%, 5, 60% 더블까지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반론을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커갈 것이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고평가냐 아니냐 이게 그렇죠.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저 또한 고평가다 아니다를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단 저는 주가 흐름 측면에서 네.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차전지가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제가 11월 초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등을 한차 줬고 이 반등 과정에서 고점은 공매도 네, 전면금지. 해서 꼬리가 살짝 달았죠. 하지만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전환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11월 중반 초반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그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타이밍 딱 왔습니다. 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그때는 삼성전자는 상승폭 제한도 있었고 좀 롱텀하게 과거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면 지금 빨라졌죠. 모든 산업과 모든 이 움직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1년 걸리던 게 지금 한 달이면 주가 움직임의 완성도가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 시차는
다르지만 이 형태는 비슷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음봉. 이것도 오늘 자료는 아니고 이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66만 원이니까 한 며칠 전 자료입니다.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 이게 어제 그제 아마 종가일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밀렸던 것 같아요. 66만 원이니까 지금 63만 원 정도 오늘 이제 뭐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두 번의 바닥을 그려가는 것 중에서 63만 원 수준 저점권이 그리고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방턴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주가의 상황이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겠죠. 지금 소재주들 2차전지 뭐 수출도 이전만 못하고 재료는요 항상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내용들만 반영이 됩니다. 좋은 재료들을 갖다 붙입니다. 주가 빠지면요 항상 나쁜 재료들, 악재들만 갖다 붙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후행적입니다. 네. 주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이 또 부지게 일시에 바뀝니다. 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은 반도체가 2차전지야.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 있으면 2차전지는 간다. 그리고 딱 가격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매수 시점. 매수 시점에 여기 보시면 2차전지도 11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이 뭐 석유화학 뭐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차전지니까 2차전지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좀 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출이나 경제나 이런 흐름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달은 너무 좋았다가 다음 달은 너무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을 때는 계속 일정 방향을 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관성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안 좋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가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또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이 흐름이 간다는 거죠. 2차전지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상황과 연동해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물타기. 저는 물타기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해서 돈 버는 거는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저희 쪽에서 애드업이라고 합니다. 추가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 애드업을 하는 겁니다. 애드업. 업을 하는 거. 이게 기본적 기관이나 헤비 트레이더 이제 많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물타기는 절대 안 합니다. 물타기 할 바에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애드업하는 게 기본 전략이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뭐 30% 40% 마이너스 상태라면 저는 물타기에 있어서 비중을 100%의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5% 정도 물타기 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면 주가 많이 빠졌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70만 원 또는 6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15% 100만 원에 15만 원을 바닥권이라고 판단되면 삽니다. 그리고 이게 10% 이상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3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중이 작아지겠죠. 85%가 되겠죠. 이걸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에서 10% 15%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손실과 수익 구간이 딱 매칭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15%만큼의 수익은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30% 비중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된 게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외국인이 사는 건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증권사 말고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은 기업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집단들이거든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자문사나 고객 위탁,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그걸 운용하는 회사들 있죠. 운용회사도 그렇고 투자자문사도 그렇고 이들은 그들의 성과, 이 수익률이 그들의 수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자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금이 다 OEM을 줍니다. 연기금의 그 펀드 매니저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명이 900조 중에서 반절 450조, 110조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 특정 기관에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에서 니들이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니들한테 애서 돈을 더 주고 니들은 안 좋았으니까 아웃. 그러니까
운용사나 자문사는 그걸 수익 내야 운용 보수를 받고 성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목숨 걸고 투자하죠. 고들이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삼성전자도 네. 2차 전지처럼 약간 매수 타이밍을 좀 한번 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72,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전 지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래요? 타이밍이죠. 딱 가격적으로 네. 뭐 이거를 7만 원 깨지면 사야지 안 줍니다. 7만 원 깨지면 팔아야죠.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다라면 전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너무 그 AI 반도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의 매출에 AI 반도체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그 AI 반도체 지금 교체 뭐 여러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건 길어지니까 네. 삼성전자 지금 타이밍입니다. 네. 사야 되는 어. 시점에서 지금 72,000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 좋죠. 아 그렇군요. 네. 공매도를 하는 집단은 외국이나 기관이죠. 네. 외국이나 기관은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그걸 환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걔네들이 가진 기준과 통계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황입니다. 네. 올 1, 2, 3월만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3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수준이었습니다. 공매도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주가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급증했던 5월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두 번의 고점 이후에 꺾이는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 늘려버렸거든요. 왜? 꺾인다 이제. 이제 꺾인다. 해서 3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가 150만 주를 애도하면서 여기서 공매도 180만 주 늘었어요.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손절합니다. 올 총과 뭐 중반인가 그 미국 게임스탑이 밈 주식으로 그 각광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별로였는데 주가 급등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운용사가 아니라 유명한 운용사가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어요. 네. 주가 급등하면서 운용사 파산해버렸지 않습니까? 망했다.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 180만 원 늘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인이 2차전지에 대한 폭발적인 매수가 진행되면서 공매도 잔고에 다 손절 나왔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면서. 그래서 7, 8월에 공매도 잔고가 70만 주를 줄었어요. 110만 주를 줄려고 다 손절 쳤습니다. 여기서. 이 손절 봤죠. 그러나 두 번째 공매도가 늘어난 건 뭐냐면 10월에 공매도가 이제 180만 다시 늘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두 번의 고점을 꺾인다. 확인. 그러니까 저점 매도인 거죠. 저점이니까 대부분 산다라고 하지만 저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 거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누가 뭐라고 해서 왜냐면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목숨줄이고 자기의 수입인데 누가 뭐라고 해서 그걸 팔고 사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변화했을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환매수로 들어온 시점은 뭐냐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바뀌었을 시점에서의 흐름은 뭐냐? 앞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누울 때는 공매도 잔고 안 줍니다. 상방으로 전환하면서 90만 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서 환매수가 들어오죠.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뭐 규제가 바뀌었다고 신규는 못 치겠죠. 근데 기존 물량은 왜 내가 지금 왜 더 봐야 되는데 안 팔죠. 안 사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을 때 물량이 들어옵니다. 나의 수익과 관련된 건데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닌데 신규만 못할 뿐이지 환매하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후에 뭐 에코프로 기준에서 90만 원 돌파 시점에서 시그널입니다. 이때부터 기관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딱 시켜놓습니다. 손절 가격 딱 이 추세 가격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일부 대형주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때가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내오는 가격이 아닌데 그날은 쭉 종가까지 때려버리거든요. 종가에 쭉 밀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날 하루에 뭐 100만 주 때리면 무조건 종가까지 때립니다. 가격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이만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 줄 거야. 난 내일 팔 거야. 라고 해서 기관을 물량을 넘기면 징계를 받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죠. 내일. 근데 만약에 내일 빠졌을 때 그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게 뭐 인력도 아니고 뭐 몇십억 몇백억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전략대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준 이하로 간다. 기계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기계가 때립니다. 보통. 아. 예, 그래서 공매도가 화매수 들어오는 거는 그 시점. 그 전까지 안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이 21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찍고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주가 빠지고 있어요. 힘든 장이죠. 어렵죠. 저 또한 이런 장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장이 없었습니다. 주가 1년 빠지면 반등 좋습니다. 최장기간 주가 하락했던 것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반, 2년 가까이 빠지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시장은 2024년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복구하는 장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2월보다 1월에 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우리가 이제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지금은 터널의 끝자락입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손실폭 복구하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힘드셔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의 자세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